안녕하십니까. 꽃피는 순사물이 이제 곧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시는군요. 그죠? 다음 주면 이제 그죠?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달이죠. 꽃피는 춘삼월이 오면 공부할 거야 했던 분들 이제 공부할 때 됐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본 거 잠깐 복습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재산세 과세표준인데, 재산세는 과표 그러면 항상 보유세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갑니다. 항상 공시가격. 그죠? 그러니까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요. 얘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조심할 것은 이 토지 나올 때 과표가 어땠어요? 토지, 토검,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례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공정이란 말은 항상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나와요. 걔네가 안 나오면 걔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재산세 이런 거 없습니다. 장부가 이런 거 없습니다. 국소금 판정할 때 그거는 취등록세만 나오는 얘기고, 그죠? 입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무 의외로 되게 많이 틀립니다. 실제 기출로 여러 번 출제됐던 것들이니까 절대적으로 재산세는 입증되는 거 없다. 보유세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산세 과표를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표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 하나인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여기 보시면 토지하고 주택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공정 맞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가 틀린 거예요? 하나인다. 이게 실제 기출지문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말이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뭐뭐의 하나야,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거로만,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지문이 나오면 이 해당 지문에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지 생각을 꼭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과목이든. 그럼 지금 이 말이 맞으면 얘는 얘하고 얘만 공정시장가의 불급한 이런 뜻이 돼버리죠. 근데 무엇도 있어요? 건축물도 있잖아요. 건축물. 그죠? 근데 건축물도 있는데 토지하고 주택만 이걸 곱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기출로 나왔던 지문인데 되게 많이 틀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죠. 토지주택, 토지주택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공정이 나와야 돼. 맞았어. 그럼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말이 하나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이걸 곱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도 있으니까 이 지문 틀린 지문이죠.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율은 우리가 별장이 나오는데, 이 별장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별장은 모든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다 같고 세율만 달라요. 세율만 사치성이라 1000분의 40으로 갑니다. 그 지금 보시면 1000분의 40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그랬죠. 그러면 이 별장은 납기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죠. 그럼 뭐라고 돼 있어? 누구랑 똑같다고요? 주택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같죠. 세율만 다르다. 항상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주택분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자, 주택은 세금을 어떻게 내죠? 재산세 2분의 1씩 냅니다.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근데 지금 50만 원이래요. 그럼 세액의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는 언제? 9월달까지 납기로 한다.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근데 이게 얘는 2분의 1씩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게 얼마다? 20만 원이면 언제?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맞나요? 5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얘가 틀린 거예요. 토지가 틀린 거죠. 토지는 아니고 주택.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맞죠? 7월 달에.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얘가 틀린 거죠. 이런 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지금 이게 다 기출지문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5번처럼 나오면 이거 외운 사람 중에서 반 이상은 틀립니다. 왜냐면 이걸 딱 읽으면 우리 단점이 이거예요. 이게 먼저 보이거든요. 얘가 먼저 보이면 이미 틀린 거예요. 왜? 여기서 걸려야 되는데 여기서 딱 보이고 넘어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럼 20만 원이니까 더 빨리 7월달 맞았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요 읽고 또 읽고 검토를 계속해도요 이건 안 보여요. 이건 맞는 지문으로 그냥 인식이 돼요. 얘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별거 없어요, 여러분. 봤던 지문 나오는 거라 했죠. 제가 항상 이게 봤던 지문 나와요. 그러니까 막 공부를 막 억시게 해. 물론 열심히 하면 좋은데 막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막 양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이 지문을 봤을 때 얘들은 다 본지문이야. 보기는 다 본지문이야. 그죠? 근데 그걸 안 틀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고 또 어떤 건 확실히 안다고 확신했던 것들을 자꾸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떨어지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근데 여러분은 더 많은 걸 양을 하고 더 넓혀서 범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난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막 범위만 넓혀가는 거예요. 막 좀 더 하고 더 하고 더 막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확실히 몰라서 안 되는 거야. 확실히 몰라서. 그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듣고 여러분이 공부한 것만 충분히 숙지하면 절대적으로 이 시험은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욕심을 안 부려야 돼요. 욕심을. 그래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죠?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납 있죠? 물납. 자,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되면, 자, 여기 금액 기억하시고 또 뭐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인가만 관할구역 안에 소유자는 부동산만 된다는 거 기억하죠. 관할구역 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만 됩니다. 옛날 시험에 이거 뭐라고 나올게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하나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것도 대충 읽으면 관할구역 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관계없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되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 징수한다겠죠. 근데 징수하지 아니한다. X.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냥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말고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야지 이게 이 문제 딱 쓸 때 실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딱 보자마자 2,000원이면 징수하는데 안 한다 해서 틀렸네 이래야지. 이걸 미만이라고 해놓고 그걸 외워가지고 여기서 이걸 대입해서 막 풀면 시험 보러 가면 못 풉니다. 그때가 구분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어느 게 포함되고 안 되는 그것도 헷갈려요. 들어가면 시험 보러 당일날은.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외워서 그냥 보자마자 X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8번은 종부세는 1주택 단독명의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0세부터 시작해서 20, 30, 40이 있고, 보유기간도 5년부터 15년 해가지고 20, 40, 50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 개 합하면 최대 90%입니다. 90%. 그런데 얘는 뭐야? 공제가 중복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겠죠? 여기서 근데 공제율이 큰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X. 그죠? 두 개 중복되면 최대 얼마? 80입니다. 80.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나왔었죠. 실제 시험이다. 이게 기출했던 지문들 제가 주로 썼은 거예요. 9번은 조정의 2주택을 하면 세부담 상한은 300입니다. 그죠? 이거 개정된 거랬죠. 올해 개정됐죠. 작년까지는 100분의 200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100분의 150인데 조정 대상 지역하고 3주택 이상은 100분의 3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200이었다가 올해 개정상이니까 지문상으로 얘처럼 그냥 한 줄로 툭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100분의 200 그러면 안 됩니다. 조정의 2주택은 100분의 300이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개정상인 게 나중에 잘 정리하겠죠. 10번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맞나요? 얘가 이 말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종부세에서. 종부세 납부방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라 그래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 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왔어 고지서가. 그러면 그냥 나온 대로 그냥 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신고란 말은 뭐예요?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고지서 나온 거 돈을 냈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과소신고 뜻은 뭐예요? 신고를 한 거지. 선택을 했는데 적게 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이 안 되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는 당연히 부과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럼 이 분납되죠? 분납. 종부세도 분납되고 재산세 분납되고 예 분납되고 양도세도 분납이 됩니다. 그죠? 금액은 250만 원 초과되면 기한 지나고. 자, 어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이 질문이요? 틀렸죠? 틀렸죠? 2개월 아니고 6개월. 재산세가 2개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다 똑같고 계월수만 틀려요. 250에 재산세는 2개월, 얘는 250 초과에 6개월. 그죠? 6개월이죠. 그 2개월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관할세금, 납부할 종부세액을 결정해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가징수한다. OX? X죠, X. 왜요? 15일이에요. 15일, 31일 아니고 15일. 여러분, 근데 이거요. 이 12부 문제 있잖아요. 지금 이게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이 5개를 묶어가지고요. 그 지문 안에 얘를 딱 집어넣잖아요. 이거. 그럼 이거 진짜 안 보입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나오면 에이 15일이니까 너 30일을 틀렸어. 그럴 것 같죠. 막상 문제 딱 보잖아요. 그 지문에 뜩 들어가 있으면 읽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요. 왜냐면 무의식 중에 원래 모든 조세는 말일에 보통 내거든요. 모든 세금도 그렇고 공과금도 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자기가 읽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문제 막 읽다 보면 정신없거든요. 그러면 저런 거는 그냥 가볍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일 났지. 1일 30일 이렇게 가요. 그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 지문이 전부 다 거의 기출 지문인데 여러분 내용이 보시면 난이도 있고 쟤는 진짜 어렵다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항상 풀어보면 아는 거 알긴 알아요. 근데 풀면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죠. 얘가 이랬네 그런 거예요. 그럼 결국 시험 보러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그것만 우리가 조금 보완해서 반복을 해서 실수만 줄이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막 복잡하게 어려운 거 막 난이도 있는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는 나중에 공부된 다음에 이런 거 정리된 다음에 하는 거지. 그죠? 그래도 충분히 가는 거니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양도세 그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했는데 양도로 보는 경우까지 했었죠. 그럼 오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래가지고 교재 3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여러분? 양도냐 아니냐 구분하는 것은 뭘 가지고라? 이거 유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겠죠? 대가가 있으면 양도, 대가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지난 시간 한 것 중에 대가 있는 거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현물 수용 그런 거죠. 그다음 부담부 증여,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대가로 받느냐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물건하고 교환할 수도 있고 지분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채무 변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유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유상 이전이 아니라는 거죠. 즉 대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있어요? 무상 이전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면 무상으로 이전하면 상속이나 증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여러분 환지 처분이나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법에 나오죠. 공법의 도시개발법에 그죠? 도시개발 사업 중에 환지와 수용 방식 할 때 환지 방식이 나오는 거죠. 그럼 아는 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환지 처분이란 게 뭐예요?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행위예요. 그럼 여러분이 원래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사 끝나면 지목이 다 대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 논밭 대신 대인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거는 뭘 주고받고 사는 게 아니죠. 원래 내 땅인데 지목만 바뀐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대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 1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환지 받으면 보통 몇 평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내가 100평 땅을 가지고 환지 50평도 못 받으면 요즘에 옛날에 많이 줬는데 요즘에는 많이 받으면 40평이죠? 그러면 내 땅 60평 어디 간 거예요? 내 땅 60평은 여기 간 거죠.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가고 도로도 확장하는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녹지공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채비지 같은 걸로 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대가를 주고 받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양도가 아닌데 그걸 받은 걸 뭘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그리고 여러분이 환지 받은 땅을 팔면 걔는 뭐가 돼요?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이나 이 보류지 충당 자체는 대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그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교환이 나옵니다. 이때 교환은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간법에 따른 지적 경계선 변경 이 말이 들어가면 얘는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적 경계선 변경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법에 따라 경계선 측량을 다시 해가지고 토지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왜냐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지네가 해놓고 여기다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여기에 뭐 깊이 들어가면 예외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환은 양도인데 지적경계선 이렇게 나오면 걔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양도담보. 최근 시험에도 얘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 말을 해석하면 돼요. 양도했다잖아요. 대놓고 양도를 했대요. 그럼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왜 했다는 거예요? 담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 외우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무슨, 양도했는데 왜 양도가 아니야? 담보 목적으로 했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를 넘겨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1년만 기다려줘. 그랬더니 친구가 1년, 난 1년에 100년도 기다리는데 우리 너 알지?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그래서 마누라 때문에 안 되니까 네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담보를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살던 주택의 집에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등기가 넘어갔죠. 근데 이건 지금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넘겨준 거예요? 채무를 담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갖고 도로 찾아오겠다는 뜻이지 너한테 완전 팔아버리겠다 의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양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조건이 있겠죠. 막 그냥 무조건 저거 해주면 다 저렇게 해서 세금 안 내겠죠. 그래서 조건이 그 조건을 안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이걸 했다. 근데 얘가 뭘 해버리면 약속한 날짜에 빚을 못 갚아서 이게 뭐래요? 변제 충당. 무슨 뜻이에요?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있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빚 못 갚으면 그걸로 그냥 빚을 갚아버리는 거지. 그럼 걔는 그 순간 대물변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맨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보니 안 보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죠. 그죠? 변제 충당하면 대물변제 빚을 갚았다는 뜻이구나. 그럼 그 순간 양도가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양도담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유물 분할인데 자, 이 5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지분 변동 없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있던 지분 그대로 지분대로 나눠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지분이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5대5로 돼 있었는데 가불이 그러니까 50%씩 5대5 이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했다는 거? 그냥 나눴다는 얘기죠. 자기 지분대로 찾아간 거니까 이는 양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할은 그럼 6대4로 분할됐다 만약에 그러면 5대5였다가 얘가 지분 늘어났고 얘는 감소됐죠. 그럼 10%가 일리 간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얘가 대가를 받았으면 양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분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 거 찾아간 걸로 본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걸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요. 재분할해가지고 지분상 이렇게 나오죠. 갑을 5대5 했다가 이걸 다시 갑을 해서 25%씩 이렇게 나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요. 원래 이제 2개 이상으로 나눴다가 재분할했는데 그래도 지분이 변동이 있어 없어요? 없죠. 똑같이 5대5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단순 분할이건 2개로 나눴다가 재분할을 하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걔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나오면 이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분 변동 없이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 이혼할 때 위자료 같은 거 부동산 주면 양도라겠죠? 근데 뭘 하면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 청구.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라는 뜻은 뭐다? 원래 자기 재산 찾아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공동재산인데 이제 이혼할 때가 됐어. 이혼하니까 어떻게?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헤어질 때 자기 짐 챙겨가잖아. 내 거 옷 챙기고 내 책 챙기고 가방 챙기고 화장이 그런 식으로 자기 거 들고 나가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양도로 본다 그러면 안 되죠. 왜? 자기 거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재산분할 청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은 양도로 보는데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이자료를 갖다가 소유권 주게 되면 얘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지문 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몇 번씩 읽어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항상 대입을 유상이냐 아니냐를 자꾸 대입해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문 당이 봤을 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7번은 뭐예요? 소유권 환원인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한 무효로 인한 소유권인. 무슨 얘기예요? 얘가 매매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한쪽에서 뭘 걸었다는 거예요?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 소송 걸어가지고 그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무효 판결 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이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한쪽에서 뭐 걸렸어? 소송이 걸렸어. 매매 원인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뭐라고 나왔어요? 이 계약은 원인 무효다라고 무효 판결이 났다는 얘기지.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뭐가 됐다는 거야? 아예
없었던 걸로 본다는 얘기죠. 아예 무효가 돼서. 그죠? 그러면 얘가 소유권 넘어온 거 얘 거 아니니까 어떻게 돼? 돌려줘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환원이라고 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원소유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환원. 그럽니다. 그럼 얘가요, 만약에 1999년에 이 토지라고 치고 토지를 사서 얘한테 2021년에 1월 달에 팔았다가, 그죠? 이걸 다시 무효 판결 났어요. 그럼 무효 판결 다시 어떻게 원위치했죠? 돌려줬어. 그리고 이걸 다시 2022년에 팔면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로 볼까요? 이 토지를 언제 취득한 걸로 볼까요? 보유기간 개설 취득일을 1999년으로 봅니다. 왜?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법적으로 없었던 걸로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를 파는 걸로 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하나 뭐라고 하냐면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럽니다. 원래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돼요. 교재는 뭐고 323페이지에 3번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지문에 우리 뭐 굉장히 길게 설명해 놨잖아요. 교재에. 근데 다 필요 없고 제목만 보시면 돼요. 환지 처분 또는 보리 충당. 그럼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그 환지 처분이 뭐고 뒷장에 보류주가 뭐고 설명해 놓은 거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뭐 공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내용은 공법에서 배우시는 거죠. 우리는 단지 뭐만 알면 돼? 얘는 양도가 아니다. 이거면 시험은 뭘 물어봐? 환지 처분이 뭡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환지 처분이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24페이지 2번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자, 이런 뭐가 중요하다고요?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내 의지가 아니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양도담보, 담보목적으로서 양도 아니라 했죠? 자, 걔는 어디를 보시면 돼요? 325페이지 동그라미 3번만 잘 보시면 된다 했죠? 3번. 위 이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당해자산을 변제해 충당하면 그땐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담보 요건 위배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소유권 넘겨줬잖아요. 근데 등기만 넘겨주고 집을 비워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수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등기만 넘겨주는 거죠. 근데 중간에 집을 비워주면 그 순간 양도로 봅니다. 그죠? 전제조건이 집을 비워줘 버리면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팔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 판다는 얘기는 내가 여전히 살고 있어야 돼. 채무자가. 그 얘기예요. 위권 위배했다는 것은. 근데 시험은 나오면 뭘 물어봐요? 변제, 충당. 이것만 물어봅니다. 보시고. 4번 공유물 단순 분할. 그래서 거기 특징이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 그죠?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그죠? 2개 이상으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또 소유 지분별로, 다 뭐예요? 지분별로,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 지분대로 나누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신탁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신탁 자체는 뭐다? 그 내는 대가가 없다겠죠. 그러니까 신탁 나오면 무조건 양도 아니다. 그리고 뒷장에 뭐 신탁 거기 소유권 이전도 나오고 뒷장에 해지도 나오고 다 신탁 들어갔죠. 그럼 읽을 것도 없습니다. 신탁 들어가는 순간 대가 없어. 얘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7번은 소유권 환원. 1번에 매매 원인 무효소에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끼리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등기취급 끝났는데 2달쯤 있다 만나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난번에 한 거 매매한 거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다시 내가 돈 줄 테니까 다시 나한테 아파트로 팔아. 이거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한 번 둘이 거래하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아파트 거래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능합니다. 그죠? 대신에 할 때마다 취득양도지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그건 뭐야?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가 돼서 환원되는 거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나서 당사자끼리 합의해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는 얘기지. 그거는 왜? 걔는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7번에 동그라미 2번. 원인 무효동의 사유가 아닌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므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같은 환원인데 얘는 법적으로 무효된 거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환원하면 걔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유상 여부만 가지고 잘 판단하시면 되죠. 얘는 뭐 양도세에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난이도는 없어요. 거의 얘는. 뭐 지문이 막 비비 꼬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을 못해서 못 푸는 거지 뭐 어려워서 못 푸는 건 없어요. 그죠? 그 세법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세법은 암기를 해야 된다. 숫자가 많다 이런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단순하게 막 그런 분 많아요. 뒤에 가서 대충 하다가 뒤에 가서 외우면 된대. 어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건 이해를 해야 돼요. 얘도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왜 그런지. 그리고 자꾸 대입해서 이해를 해야지 기억이 오래 가요. 그리고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막 외우잖아요. 막 매매, 교환, 현물질, 대물면제 막 외워. 막 줄줄 외워. 환제처분 양도 아니고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다른 과목도 엄청 많이 외울 거예요. 그렇다고 세법을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막 민계공처럼 막 열심히 해요. 막 계속 하고 또 하고 해. 그러면 가능하지.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런 뭐라 그래. 그래놓고 나중에 세법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제도 소파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재수강이시니까 봐요. 나이 좀 드셨더라고. 그랬더니 한 분은 막 세법도 이제 들린대. 재수하셔서 이번 두 번째 들으니까 좀 들린대. 한 분은 자기는 미치겠대. 세법 어려워서.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안 한다니까. 세법 안 한다니까요. 맨 민법 공부, 뭐 민계공 이러고 입에 달고 사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 잘 보시면 돼요. 자꾸 보시면 돼요. 자꾸 보면 금방 별거 없어요. 내용상으로. 양도로 보는 거 있죠? 매매, 교환, 현황, 쭉 있죠. 다 대가 있는 거고. 그죠? 여기는 환지처분, 경계선 변경, 양도 담보, 변제, 충당하면 양도, 공유물 분할은 지분 변동이 없어야 되고 자기 거 찾아가는 거고. 여기는 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그리고 배우자 직계준 비속납 무조건 뭐야? 우리는 증여로 본다겠죠. 그러니까 추정의 뜻이 있지만 증여니까 얘도 양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신탁은 소유권이 당연히 대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있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은근 잘 나옵니다. 그죠? 근데 정답은 거의 과거는 정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답이.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죠. 토지 건물. 그리고 여기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권리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이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은 아닌데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하나는 나중에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있냐면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남의 토지에다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내 건 아니지만 계약 기간 동안 내 것처럼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 잘 아시는 전세 들어가면 당연히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임차권이 나옵니다. 자, 임차권은 얘는 사실 부동산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금전 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지 부동산 관련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언제만 등기됐을 때만 우리 원래 양도세는요 등기 등록과 관계 없습니다. 다 등기랑 상관없는 거지. 근데 누구만 유일하게 등기를 해야 된다? 얘만.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이러니까 누가 봐도 이 시험 문제 낼 때 얘가 정답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정답으로 출제된 게 이겁니다. 26회, 28회 2년 간격으로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얘는 대상이 아니죠. 항상 이는 뭐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거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걸 만약에 외우잖아요? 그럼 막 거기 뭐 이상한 거 나와요. 토지, 상한, 채권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근데 그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뜬금없이 툭툭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한다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면 네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 권리 팔았을 때도 뭘 내라? 양도세를 내라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분양권. 분양권이 대표적인 양도세 대상이죠. 분양권이 뭐예요? 권리잖아요. 얘가 부동산은 아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
부동산 취득, 아파트 취득할 수 있잖아요. 분양권 가지고 있다가 중도금 치고 잔금 치고 완공되면 취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에 들어가는 거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이런 의미가 뭐예요?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외우지 말고 해석을 하라는 거죠. 얘도 채권이잖아요. 권리잖아요. 그 이 해석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채권인데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토지로 상환, 바꿔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갖고 있으면 미래에 뭘 취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대상인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질문 길면 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계약금만 지급했대. 그럼 계약금 지급했다는 얘기는 중도금 치고 잔금 치면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하나씩 외우는 건 아니죠. 많이 나오는 내용도 아닌데. 국민주택 채권 있죠. 자, 얘는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그 이것도 해석해보면 되잖아요. 얘가 채권이잖아.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주택 줍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채권이 뭐예요? 우리 부동산 사고 팔 때 여러분 채권 산다고 하잖아요. 채권. 그 채권 이거예요. 일종 국민주택 채권. 이건 우리 없죠. 근데 지금 옛날에 사고 팔았는데 왜? 다 환매하잖아. 환매. 팔아버리잖아요. 왜? 이거는 갖고 있으면 국민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만기 되면 원금의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우리 공법 배우면 주택법에 저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채권을 팔아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국민주택 지을 때 그 기금 마련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이걸 갖고 있다가 이 자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큰 제목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얘가 중요한 거죠. 등기된 요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기타 자산은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3가지입니다. 자, 영업권이 나왔어요. 영업권. 자, 그럼 얘는 여기서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 이거 노란색 있잖아요. 함께.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영업권은 그럼 이게 함께라고 돼 있으니까 시험에 뭐라고 나 만약에 영업권을 단독으로 아니면 영업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 대상이다. OX. 무조건 X죠. 왜? 같이라고 돼 있으니까 함께 팔았을 때만 영업권이 양도세 대상이니까 시험은 뭐라고 하나요? 영업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분리가 돼서 함께 아니면 대상이 아닌 거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영업권 나면 뭐만 기억하면 돼? 함께. 이거를 고쳐서 낼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 거. 그죠? 그럼 여기서는 시험을 내면 과거 전례도 뭐가 나요? 영업권을 단독으로 뭐 분리하여 이런 식으로 내지 이걸 갖다가 앞에 있는 걸 바꿔서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업권 나오면 뭐만 기억하면 돼? 같이 팔았을 때 부동산하고 같이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권리금. 그죠? 근데 권리금을 세는데 뭐야? 그 부동산하고 같이 팔면서 권리금을 받으면 대상인데 다른 권리금만 받고 팔면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남의 건물에 식당에 들어가서 계약을 5년 했는데 이제 2년 지났어. 아직 3년 남았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아직 3년 남았으니까 권리금 받고 식당을 넘길 수 있죠. 건물은 내 거 아니지만 영업권은 가지고 넘길 수 있죠. 왜? 3년 계약이 있으니까. 아직 3년 남았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영업권만 넘긴 거잖아. 그죠? 건물은 내 게 아니니까 단독으로 파는 거죠. 걔는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그 식당 건물이 자기 건데 자기 건물에 하다가 식당도 넘기고 건물도 팔면서 권리금도 같이 받았어. 그럼 걔는 얘랑 같이 파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죠.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면 돼? 영업권으로 함께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함께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단독으로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각종 회원권이에요. 뭐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 있죠. 그런 회원권 다 양도세 내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게 똑같잖아요. 이거잖아 함께. 그럼 이 시험이 뭐라고 나와요?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했대. 양도세. 그럼 양도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얘도 함께 팔았을 때만. 이축권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축이 뭐 이축 옮겨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는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에서는 마음대로 건축이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원래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던 사람들은 건축이 가능하죠. 옮겨서. 그죠? 그런데 그 옮길 수 있는 권리를 이축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팔 때 얘랑 같이 팔면 얘도 뭐다?
양도세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린벨트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을 수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거예요? 이걸 사는 거죠.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 이 권리를 사면 되잖아요. 대신 이 권리를 사더라도 이 사람 명의로 건축을 일단 해야 돼요. 왜? 나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완공하고 나서 그걸 사면 되는 거지. 그게 이주권입니다. 그죠? 얘도 뭐가 중요하다? 함께란 말이 중요하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제목 보시면 되고. 6번에 신탁수익권은 최근에 개정돼서 추가된 건데, 뭐, 지금 이걸 우리 교재도 없고, 제 요약집에도 이건 빼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신탁수익권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양도세 대상이 올해 개정돼서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부동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신탁수익권이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신탁이 있죠, 신탁? 갑이 얘한테 신탁을 했어요. 상가를. 그럼 신탁해서 넘어갔죠. 그럼 관리를 얘가 하는 거잖아요. 원주인은 얘인데 관리는 여기 넘겨갔죠. 등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가는 신탁을 하게 되면 임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상가를 얘한테 신탁하면서 뭐라 그래? 여기서는 임대료, 이 수입은 아들한테 줘라. 우리 아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신탁은 여기서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임대 수입 발생을 누구한테 줘라? 내 아들한테 줘라 그래서 한 거죠. 그게 뭐예요? 신탁을 해서 뭐가 발생해요? 수익이 발생하는 그 권리를 신탁 수익권 그래요. 그거를 이제 팔게 되면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양도세 대상을 보겠다는 얘기죠. 우리 신탁으로 추가된 건데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 이걸 뭐 구체적으로 물어볼 일은 없어요. 혹시 다음에 그냥 얘도 양도세 대상이구나. 예를 들면 파생상품도 원래 없다가 들은 건데 저기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영업권 그리고 이주권 이 세 개 중에 하나 아니면 이거예요. 특정 시설 이권 거의 이 중에 99% 나와요. 만약에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임차권 나오면 등기된 그죠? 영업권도 함께 이주권도 함께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요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교재는 327페이지 표 있죠? 327페이지 표 그거만 보시면 돼요. 327페이지 토지 건물 나와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첫 번째 줄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 쭉 있잖아요. 뭐 분양권, 뭐 토지상, 뭐 채권 어쩌고 나와 있죠? 그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고 주식은 볼 거 없고요. 제목만 보시고 기타 자산 첫 번째 줄에 영업권 나오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함께 그 밑에 그런 거 단독 양도는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골프용권 등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2개 있죠. 그건 안 나와요. 시험에 읽을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줄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거기도 함께 이렇게 해서 그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교재는 이제 그거를 하나씩 설명한 거죠. 거기 328, 29 쭉 있죠. 근데 그 읽을 필요 없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332페이지 가면 양거로 2번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주식 나오죠? 거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지문에 과거 나온 전례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이용권, 회원권 및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한다. 그러니까 각종 회원권을 말하는 거,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하여 양도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원권 없어요. 골프 회원권은 없는데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당 골프장 시설물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그러면 너는 골프 회원권 없지만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뭘 했으니까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골프장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니 그 주식을 팔 때도 뭐한다?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2개 정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목대로 해가지고 그냥 함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 333페이지. 양가로 5번에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는 이주권 그랬죠.
그 이주권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다만 나오죠. 다만. 이를 함께라고 했잖아.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해당 이주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에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왜? 함께인데 별도로 신고했으니까 이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얘가 나오면 좋습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맞으라고 되는 문제거든. 이런 것들은. 그죠? 이게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출제는 안 됐는데 한번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나오면 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서 정리하시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거의 뭐 정해져 있다시피 나왔으니까. 이제까지 다 얘들이 정답이었어요. 한 번도 뭐 다른 게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35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29회 때 출제됐고요. 그죠? 32회니까 뭐. 자, 나오기가 애매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건 지금 뭐예요? 언제 팔고 언제 샀냐? 그 얘기죠. 자, 양도세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보유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뭐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그죠? 뭐 세율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다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 어떻게 따져요? 취득일부터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유기간인데 만약에 비과세 따질 때요, 여러분 날짜가 하루만 부족해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럼 하루 차이로 잘못 계산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낼 걸 몇천 몇억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개하는 수강생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그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팔았는데 비과세가 될 줄 팔았는데 날짜가 모자라서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이 왕창 나온 거예요. 다행히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긴 했는데 그분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따져서 비과세니까 좀 따져봐야 한다. 근데 그 상대방이 급해서 판다고 자기가 책임질 때가 신경 쓰지만 요때까지 해달라고 해서 잔금 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비과세인 줄 알고 상대방 신고를 안 했겠죠. 그럼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이 나온 거지. 왜? 비과세는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국세청에서는 보니까 얘가 비과세가 아닌데 신고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세금 왕창 나온 거죠. 근데 중개업자는 책임이 없죠. 왜? 그 사람이 이거 비과세 한다 해서 한 건 아니니까. 자기가 당사자가 주도가 돼서 한 거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그걸 중개해가지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비과세라고 했다. 그러면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중개업자한테 최고의 덕목은 두리뭉실이에요. 뭘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는 하는데 항상 말끝을 흐려야 돼. 뒤에서. 특히 세금은 얼마입니다가 아니에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얼마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꼭 그리고 뒤에 뭘 붙여? 3천만 원입니다. 그랬으면 다행히 뒤에다가 뭐야? 하지만 자세한 건 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뭐 3천이다 2천이다 내가 어제도 똑같은 거 팔고 내가 이것만 지금 20년째인데 이거 눈 감고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세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요즘엔 조심해야 돼. 요즘에는 양도세가 엄청 많이 바뀌어가지고 당사자도 몰라요. 세무사도 몰라. 진짜로. 세무사도 골치 아파해요. 그죠? 세무서 직원 전화해보세요. 걔들도 헷갈려. 왜? 하도 많이 바뀌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중개업자가 나서가지고 나는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있다는 훅 가는 거예요. 무조건 덕목이 두리뭉실 이렇게 얘기는 해주긴 해줘야 돼요. 안 하면 또 안 돼요. 전화했더니 뭐라 물어보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전화요. 언니 이거 뭐야? 전화 끊어. 또 물어봐. 그랬더니 또 잠깐만요. 또 언니 또 물어봐.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나 그 언니 소개시켜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얘기는 뭘 하긴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죠. 하지만 정확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보유기간을 정확히 따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제일 기본이 매매죠, 여러분. 매매. 아파트 사고 팔았어. 언제가 양도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았다 치면 언제가 양도일일 것 같아요? 집 팔면. 잔금 날짜 같죠? 잔금 날짜 맞아요. 근데 잔금 날짜가 두 개가 있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있고 실제 잔금 지급이 두 개로 나눕니다. 양도세는 무조건 뭘로 가냐면 대금 청산일. 그러니까 대금을 다 청산한 날, 실제 돈 다 청산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여러분 양도세는요 계약서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뭘로 가? 실제 잔금 지급일이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날이 5월 25일 날이 이날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근데 보통 실무는 어떻게 합니까? 실무는
이날 만나가지고요. 잔금 주고요. 등기 서류 넘겨받고 동시행을 해요. 그럼 보통은 일반적으로 둘이 일치해요. 그럼 이거는 일치하니까 따질 필요가 없죠. 근데 이날이 25일이 계약상 잠달자인데 얘가 실제 상금 이날이었어요. 27일 날.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라는 얘기야? 27일이라는 얘기고 23일 날 돈을 받았다? 그러면 23일이 양도일이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약서에 관계없이 대금청산일, 즉 실제 잔금 지급일을 뭘로 본다? 양도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용익입니다. 실제 잔금 지급일. 근데 실제 잔금 지급일은요, 입증을 해야 되겠죠. 실제 돈 준 날이니까. 그럼 얘는 보통 뭘로 입증을 해요? 대표적인 게? 계좌이체 같은 거 하겠죠. 금융거래 사실 증빙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거야. 실제 증빙을 못해. 너 이거 이날 돈 줬대. 너 입증해봐. 그랬더니 뭐래? 자기는 원래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자기는 살면서 이제까지 카드라는 걸 써본 적이 없대. 모든 걸 현찰박치기래. 그 돈 어떻게 줬냐니까 사각박스에다 5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직접 전달했대. 잔금을. 그죠? 상대방도 그렇게 받았대. 사각박스를 받았대. 그러면 상대방도 받았다고 인정했어. 그럼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왜? 그건 입증이 안 되는 거야. 둘이만 사각박스 주고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건 입증이 안 되지. 그런 경우는 그래서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뭘로 가? 등기신날로 갑니다. 그죠? 대금청산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뭐? 등기신날. 자, 그럼 아니면 또 이럴 수 있죠. 요 27일 전에 26일 날 등기를 했어. 그죠? 돈 언제 주고? 27일 날 받고. 이럴 수 있죠. 그럼 언제야? 등기신날. 아니면요. 뭐가 빨라요? 28일 날 등기 쳤어. 돈은 27일이고. 그럼 언제야? 27일. 우리 등기는 항상 어떻게 하라 했어요? 등기 날짜 나오면 둘 중 빠른 날.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취득세도 취득식이 있잖아요. 두 군데만 나오죠. 우리 세법에서. 그죠? 그럼 걔네들은 다 뭐가 나오면 등기 날짜가 같이 나오면 항상 뭐래라? 둘 중에 빠른 날. 안 나오면 상관없어요. 지문상에 등기란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원칙대로 가면 돼. 근데 그 문제에 증기가 같이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걔랑 비교해야 되면 이불문하고.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 실제 잔금 지급이 나왔고 계약상 잔금 지급이 나왔어. 그럼 뭐요? 실제 잔금 지급. 그럼 끝이에요. 근데 밑에 계약상 잔금 지급 언제, 실제 잔금 지급, 그 다음에 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걸로 무조건 가면 안 되고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럼 뭐요? 등기신날로 가고요. 그 다음에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뭐가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야? 등기신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러는데 되게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신날. 근데 얘도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지문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지금 말고 그 한 몇 년 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어떤 게 나오냐면 5개가 지문이 오지선장이잖아요. 이게 3개 냈어요. 원칙 대금청산. 이게 불분명하면 등기신날. 그 전에 등기치면 등기신날. 그리고 2개 상속 지분을 그랬다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런 것만 낸다니까. 그죠? 최근에는 물론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약간 뭐 환지 처분도 넣고 했지만 보통은 이런 거 지문 5개 중에 한 2-3개는 진짜 집어넣습니다. 기본적인 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개 있죠? 장기할부 수용. 우리 교재는 일단 336페이지에 매매 등 일반적인 경우라고 돼 있죠. 원칙 뭐라고 되죠? 대금청산일. 그래 동그라미 1번에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해당 자산에 뭐래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근데 그 넓혀보기 보시면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이것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는 뭘로다?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그럼 결국 무슨 뜻이에요? 얘는 계약서는 가지 않고 뭘로 간다는 거예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매매를 하는데 가불이 매매를 했어요. 둘이. 그죠? 매매 대금 10억이에요. 10억. 근데 갑이 안 판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팔라겠는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부담스러워 못 팔겠대. 을은 근데 이걸 꼭 사야 되겠고요. 얘는 대세금 때문에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이걸 살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세금 내줄게. 얼마인데? 그냥 1억이래. 진작. 그럼 진작 얘기 그랬어. 그까지 1억. 뭘 고민하니? 벌써 얘기했으면 내가 벌써 내줬지. 을이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1억을 대주겠죠? 5월 25일 날 10억을 받고 세금 1억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대금청산일, 즉 실제 잔금 지급일, 즉 양도일은 언제일까요? 이날이란 얘기지. 왜냐면 이거는 부동산 매매 대금을 실제 주고받은 건 아니죠. 지네가 세금을 대신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일 따질 때 대금청산일은 뭐만 가지고 실제 부동산 잔금 청산한 날로 따지는 거지, 얘가 대신 내주기로 한 이 양도세 부가세는 대금청산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다만이 2번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를 누가? 양수자, 즉 매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가 뭐한다? 제외한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 대금청산일 판단할 때 얘는 제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외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1번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친날, 2번 대금청산 전에 등기쳐도 언날 등기친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수한 거래에서 양가로 1번하고 오른쪽 5번 있죠. 1번하고 5번 그 장기 할부 조건하고 뭐 있어요? 수용 나오죠. 자, 그 두 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요 말만 기억하면 돼요. 뭐요? 중빠른 날, 중빠른 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건 필요 없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몰라도 돼요. 그죠? 수용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몰라도 돼요. 대신에 장기 할부 조건은 수용이란 말 나오면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그 중에서 빠른 날, 그 중에서 빠른 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이것만 푼 돼요. 최근 시험에 나온 것도 이 나왔어요. 장기 할부 조건. 그럼 뭐 나왔어? 이렇게 해서 중빠른 날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앞에 걸 고쳐서 내진 않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그 전에 25회인가 6회 때 시험에 나왔을 때 정답이 뭐였냐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건 했어요. 수용 하고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인정 고시,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수용은 사업인정 고시,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무조건 틀렸잖아요. 왜? 이게 나와야지. 어쩌고 저쩌고 중빠른을 나와야 된다니까. 그냥 사업인정 고시를 그랬다니까. 그럼 이 내용이 뭔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틀린 거잖아요. 왜? 수용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앞에 어쩌고는 몰라도 어쩌고 저쩌고 있긴 있잖아. 그럼 그 중에서 빠른 날, 근데 얘는 그냥 사업인정 고시일 그랬잖아. 이거 순두하시고 무조건 틀린 거죠. 얘가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할부 조건 수용남은 앞에 건 몰라도 해요. 어쩌고 저쩌고는 몰라도 된다. 그 뒤에 뭐는 나와야 된다? 중빠른 날, 중빠른 날, 이건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1번, 5번은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문제 절대 안 틀려요. 앞에 건 안 고치니까. 그죠?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렇죠? 거기 건축, 상속,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잠깐 쉬다가 가겠습니다.